일자리에 진화란 말을 붙이게 된 이유는 자원정리의 다식합니다. 창조적 파괴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자, 진화, 인도에는 창조의 신 브라만, 그리고 유죄의 신 비슈누, 파괴의 신 시바 세 주신이 있습니다. 어느 신의 신도가 제일 많을까요? 네? 창조, 유지, 파괴 어느 쪽? 네, 압도적으로 신도는 파괴의 신 시바가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심지어는 창조신 브라만을 모시는 신전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슈페르터가 혁신의 원천은 창조적 파괴. 그래서 오늘 일자리 문제는 바로 창조적 파괴라는 각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옥스퍼드나 다보스나 가트나나 수많은 기관들이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과연 그럴까? 우리가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보지 않으면 자칫하면 국민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거부감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국가 혁신이 늦어지게 되겠죠. 자, 이런 관점에서 일자리 문제에 대한 우려를 보면은 이건 노동연구원에서 만든 자료를 제가 전개를 그림으로 한 겁니다. 19세기 러다이트 운동과 시흥의 반란에서부터 최근에 반부글 시위, 반우버 시위에 이르기까지 기술 혁신이 일자리를 뺏는다는 우려는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과연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연구가 무엇인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우선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개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토마스 프레이가 얘기하듯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또 스탠디지가 얘기하듯 혁신 속도가 빨라서 대응이 어려울 것이다. 이쪽은 비관론자들입니다. 또 오른쪽은 낙관론자들입니다. 그래서 위스콘신 대학의 기술사학자인 토마스 하이는 200년간 기술이 일자리 줄인 적이 없다. 기술사업 입장에서 명백히 얘기를 하고 있죠. 구글은 대체로 좀 낙관론자들이 많죠. 그래서 구글의 할베리언은 근로시간은 줄고 여가는 늘어나고 인간은 더욱 행복해질 것이다. 이 두 개의 파가 있습니다. 낙관파와 비관파. 그런데 언론은 어디를 좀 더 많이 보도하죠? 네, 늘 비관파를 보도합니다. 그런데 두 그림이 다 있다는 얘기는 제가 하겠습니다. 크게 일자리가 뭐로 인해서 변화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세 개의 논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논의는 기술이 일자리를 없앨 것이다. 이것은 다보스나 옥스퍼드나 가트나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는 그런데 거기에 경제적 한계가 있어. 예를 들어서 로봇 노여가 로봇 청소부 누가 더 비싸겠느냐? 로봇 청소부가 더 비싸. 왜? 여기는 아날로그화 비용이 들어가죠. 행동을 하는데 비용이 수반됩니다. 이래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맥킨지는 전체 업무를 봤더니 몽땅 자동화되는 건 거의 없다. 대부분의 경우는 부분적 자동화니까 인터페이스에 대한 비용들이 들어간다. 비용적 측면에서 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사회 제도적 측면에서 문제를 보게 되죠. 예를 들어서 로봇 판사가 더 판결을 잘한다 치더라도 과연 대체할 것이냐? 로봇 의사가 더 명상 판독을 잘한다고 대체될 것이냐? 아닐 것이다. 이것은 자격적 사회 진입 규제 문제들이 따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과 비용과 규제 장벽 이 세 가지가 일자리 변화에 대한 가장 중요한 3대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기술 측면에서는 오스번과 프레이가 미국의 702개 업종에 대해서 조사해봤더니 기계학습으로 대체될 수 있는 반복적 업무는 대체될 확률이 높더라. 여기 47%가 대체 확률에 들어있는 거죠. 자, 한국은 어떠냐? 우리 노동연구원의 김정은 박사님이 조사를 해봤더니 57%가 위험하더라. 왜? 판매 종사들은 고위험 직군이 과다해서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죠. 비용 측면에서는 맥킨지가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 일자리는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일도 있고 그 안에 창조적인 일도 있고 감성적인 일도 섞여 있더라. 그래서 이 전체 일자리를 못해서 800개 직업 중 2,000개 업무를 봤더니 45%만 자동화되니까 이것을 몽땅 대체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 그래서 복합 행동의 고비용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청소부와 기자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자,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는 이 두 분 닮았나요? 아시죠? 예. 리처드 서스킨드하고 다니엘 서스킨드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책을 썼죠. 바로 전문직의 미래라는 책. 자, 여기서 전문직의 진화가 수공업 표준화 체계와 외부화로 간다. 그래서 이 전문직의 진입 장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기술은 우리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일자리를 바꿀 수 있다. 어떤 일자리나 데이터를 통해서 규칙화되는 일자리는 바꿀 수 있다. 대체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일자리가 몽땅 대체되는 거 아니고 부분적 대체가 되기 때문에 이 비용적 문제 때문에 대체는 지연될 것이고 사회적 제도로 변화는 지연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나 신기술로 창출될 것이다. 이게 대략 나와 있는 얘기를 대충 요약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머무르지 않고 워낙 중요한 문제이니까 우리 나름의 각도로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일자리의 진화가 되겠습니다. 우리 일은 크게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이 있는데 러다이트 운동, 육체 노동을 기계가 대체할 것이다. 오토메이션 타임즈에서는 컴퓨터가 정신 노동, 인간의 계산 활동을 대체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인류 역사상 수많은 기술 혁신이 일자리를 없앤다는 얘기가 나왔지만은 일자리는 진화할 뿐 역사상 기술 혁신이 일자리 줄인 적은 없습니다. 이거는 이 실험률은 경제 대공황이죠. 이건 기술 혁신하고 관계 있는 것 아니죠. 일자리는 늘 생성되고 소멸되어 왔다. 즉 이것은 혁신의 본질이죠.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일자리는 만들어지고 사라져 왔을 뿐이지 일자리가 줄어들진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됐느냐? 18세기에 80%에서 90%에 달했던 농업의 일자리가 지금은 2% 이하로 미국의 경우 실질 농업 인구는 0.2%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실업자가 된 건 아니죠. 그들이 제조업 서비스업, 플랫폼 서비스업으로 이전에 갔을 뿐입니다. 일자리는 즉 진화할 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산성은 증가됐고 임금은 증가됐고 근무 시간은 감소됐죠. 자, 그럼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업무 시간은 1차, 2차, 3차 혁명을 통해서 줄고 이런 일자리는 줄고 이런 일자리가 생성되어 왔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서 업무 시간은 어떻게 되고 줄어드는 일은 데이터로 반복된 일은 줄 텐데 뭐가 생길 것이냐? 이게 우리의 질문이죠. 여기서 잠깐 우리 많은 분들이 기술 혁신이 세상에 전체 군은 만들지만은 나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분배를 악화시켜왔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전체 GDP가 인구보다 빨리는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계속 성장률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상위 1%의 소득을 보면은 우리가 50%가 넘던 19세기 소득에 비해서 지금 20% 수준으로 상위 1% 소득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분배가 악화됐다고 주장하는 PKT가 주장하는 것도 30%니까 이것도 나빠진 건 아니죠. PKT와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 수치의 정확성을 놓고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사람들 손은 파이낸셜 타임즈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시간은 계속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즉 분명한 역사적 진실은 산업혁명을 통해서 사회 부와 여가는 증가됐고 일자리와 분배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유지되어 왔다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데서 우리는 일자리 문제를 다시 한번 근본부터 짚고 갈 필요가 있는 것. 자, 일자리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일자리는 정부가 세금으로 만들면 가짜죠. 세금을 만드는 일자리가 진짜인데, 자, 일자리는 누군가 그 일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수요가 있어야지 우선 일자리에 니즈가 생기고 그것을 공급하는 이 과정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사회에 공급과 수요의 연결고리가 일자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공급은 누가 하느냐?
인간과 기술이 힘을 합쳐서 합니다. 많은 부분을 인간의 역할을 기술이 대체하면 인간의 일자리는 줄기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가 준다. 노동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걸 주장해서 일자리 준다고 얘기하는데 역사적 진실은 그건 틀렸다는 걸 입증하고 있죠. 수요는 뭐냐? 내가 원하는데 살 돈이 있어야 됩니다. 욕구와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기술 발전과 인간의 욕구가 새로운 일자리입니다. 새로운 일자리의 원천은 신기술과 잠재욕구, 요게 신기술, 요게 잠재욕구. 자, 3차 산업혁명까지는 뭐가 주도했느냐? 공급이 주도했습니다. 신기술이 주도했죠. 4차 산업혁명에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서 잠깐 맥킨지에서 내놓은 인구 증가와 여기 인구 증가입니다. 여기 GDP 증가입니다. GDP 증가를 패턴을 놓고 보면 재미있는 패턴이 나오죠. 여기 2014년도 맥킨지에서 나온 건데 보면은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다시 보여드릴까요? 놀랍게도 우리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보면은 GDP 증가하고 인구 증가하고 일치해 들어갑니다. 이건 뭐냐? 그 GDP는 거의 다 생존에 필요한 물질을 만드는 데서 발생했다는 걸 의미하고 있죠. 즉 1차 산업혁명은 생존의 욕구를 충족시킨 혁명이었다. 그러면은 그 다음 2차 산업혁명 시기는 어떤 일이 들어갔느냐? 인구 증가율보다 GDP 증가율이 훨씬 높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뭐냐? 이 차이가 바로 인간의 안정의 욕구, 편리함의 욕구를 제시하게 된 거죠. 자, 세 번째, 3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는 GDP 증가에 비해서 인구 증가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는가?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여기서 인간이 인구 증가하고 인구 증가율이 감소했지만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절대 숫자가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산업혁명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뒤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차 산업혁명 기계, 2차는 전기, 3차는 정보혁명이었다. 이것은 일자리의 양대축, 생산과 수요 두 축에서 생산축만 바라본 겁니다. 왜? 이때는 공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두 산업혁명은 공급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기계혁명이 생존의 욕망을 만족시켰고 전기혁명이 안정의 욕망을 만족시켰고 그리고 정보혁명이 사회적 연결 욕망을 만족시킨 것이다. 자, 그러면 4차 진흥혁명은 뭐냐? 이 새로운 욕망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는 미래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여기에 우리에게 정말 현자가 제공한 것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이죠.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과 지난 1, 2차 산업혁명은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생존의 욕구와 안정의 욕구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인 동시에 1, 2차 산업혁명이 이룩한 성과죠. 그러면 3차 산업혁명은 사회기성 욕구일까요? 맞습니다. 사회기성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인간의 이제 연결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면서 혼밥, 혼술, 혼영, 혼생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가설을 내볼 수가 있죠. 4차 산업혁명의 인간의 욕구는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인간의 자기표현 욕구가 될 것입니다. 좀 더 나눠보면 자기표현 욕구는 명예욕, 신비욕, 인지욕. 여자들은 아름다워지고 싶고 남자들은 잘난 척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리고 싶어하죠. SK의 SNS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해서 뭐 이준호 상무님 계신다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런 인간 본성의 연구가 그러면은 매슬로우에 있느냐? 매슬로우, 프로이드, 대학, 뇌과, 시공간, 엘더퍼 이런 건 무시하시고 뭐 수많은 얘기들이 다 일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러한 인간 본성의 욕구로부터 미래 일자리를 볼 수 있는 거죠. 4차 산업혁명 일자리는 명예, 인지, 신비라는 자기 표현 욕구가 주도하고 그리고 보조적으로 기업가 정신이 발현되는 자아실현 욕구가 보완하게 될 것이다. 이게 저희 케이슨이 던지는 화두가 되겠습니다. 자, 일의 원천은 인간의 욕구죠. 자, 다시 보면 이런 거죠. 기술 혁신과 일자리 진화 과정을 보면 기술이 발전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생산성이 증가하겠죠. 생산성이 증가하니까 노동 총량은 현재의 수요 하에서는 노동 총량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노동청량이 감소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일자리가 감소하거나 노동시간이 감소해야죠. 그러면 여가시간과 여유소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욕망 충족의 일자리가 등장하면서 노동총량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진화해요. 이것이 지난 4차례 산업혁명에서 일어났던 과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업이 발생하는데 실업은 진화적 실업이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붙인 실업이 발생한다는 거죠. 즉 여유소득과 재교육만 보장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문제는 요 소멸과 생성 사이의 타임 레그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요 문제만 뒷받침은 하면 된다. 즉 일자리는 이러한 문제만 해결하면 진화할 뿐 소멸되지 않는다. 이것을 4차 산업혁명에서도 반복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저희 연구원께서 아주 열심히 그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가지고 이게 몇 번 그린 그림인데 잘 한번 봐주세요. 인간과 기술이 힘을 합쳐서 지금 물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핫도그를 만들고 있죠. 폴 크루만이 얘기하는 핫도그. 자, 그런데 기술 발전에 의해서 사람의 역할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핫도그를 더 사 먹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서 요 일자리만큼 없어지면서 실업이 증가되고 경제공황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수요가 모자라게 됩니다. 기술 발전에 의해서 대규모 실업과 경제공황으로 간다. 이것이 노동총량 불변의 법칙을 얘기하는 닫힌 세계를 가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상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면 사람의 인간의 새로운 욕구가 발생하죠.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킬 기술과 분배가 만들어지면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키는 이제는 사회 연결의 욕구 그리고 자기 표현의 욕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인간은 이렇게 사회 전체의 가해가 커지는 여기 파괴적 진화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 사회는 발전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다시 또 그려봤습니다. 1차 기계혁명에서 우리 인간은 생존 욕구와 안정의 욕구에 주로 집중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전기혁명이 생기면서 안정의 욕구가 확 커졌습니다. 생존 욕구는 만족이 됐죠. 정보혁명이 되면서 사회 규성 욕구가 확 증가하게 됩니다. 이거를 많은 기술이 뒷받침하고 대신에 요 잉여 인력을 안정의 욕구를 또 생존의 욕구를 기술이 받쳐주면서 이 사람들끼리 이동시키게 되죠. 4차 진흥혁명에서는 자기 표현과 자아실현 욕구 쪽으로 이전해 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각각 생리적 욕구를 보면 생리적 욕구는 산업혁명에 진화하면서 기술로 대체되고 안정의 욕구가 기술로 대체되고 그래서 요 한 측면만 우리가 놓고 보면 그 분야의 일자리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 인구는 2% 이하로 줄어드는 거죠. 이제 제조업의 인구는 이제 10% 이하로 줄어드는 거죠. 그 사회 기성 욕구가 점점 기계로 바뀌게 되고 자기 표현 욕구는 아주 덜 바뀌고 자아실현 욕구는 이제 인간이 주도가 되는 욕구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즉 이와 같이 기술 혁신으로 사회 전체의 파괴가 증가합니다. 그렇다면은 일자리는 초생산성으로 업무 시간이 단축되고 여가시간 증가, 새로운 욕망이 증가되는데 최초에 일어난 일들 새로운 기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증강 가상현실이 등등이 증가하면서 창조 교육을 받은 신기술 엔지니어들이 뭘 만드느냐? 인공지능 로봇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생산성을 증가시키니까 노동시간과 일자리를 줄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인공지능 로봇 데이터 분석가들이 미래의 유망 직업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직업은 다수의 직업이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 일자리를 줄이는 직업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줄은 일자리가 어디로 이동하느냐? 이제 새로운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요 증가의 일자리로 이동을 하죠. 가장 중요한 건 자기 표현의 욕구가 일자리의 원천이 되면서 이제는 표준화된 여행에서 나만의 여행, 표준화된 공부에서 나만의 공부, 이런 나만의 개인화된 서비스로 일자리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 사람을 재교육시켜야 됩니다. 여기서 평생교육 시스템. 이 평생 일자리가 옛날에는 하나였지만 이제는 평생 일자리가 계속 바뀌게 되는 거죠. 1모작, 2모작, 3모작, 4모작을 하게 되니까 평생 교육이 뒷받침돼야 되고 또 하나는 수요를 뒷받침할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배 거버넌스가 유효수요를 뒷받침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받쳐지면서 일자리 진화의 인프라가 바로
교육과 분배로 가는데 이 서스킨들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의 결론은 과정은 다르지만 저희하고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교육과 분배가 미래 사회의 양대 인파다. 이것은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죠. 예를 들어서 자, 인간의 자신을 돕는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인간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신을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법률 맞춤으로, 교사가 진료 맞춤으로. 그래서 이 전문직의 미래를 쓴 서스킨스에 의학 같으면 의료 분야는 원격 의료, 모바일 의료, 자가 측정으로 인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의료 전문가 계층으로 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교육도 수세기 동안 우리는 하나의 물리적 공간에서 선생이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속도로 가르치는 생방송을 반복해온 교육이었습니다. 이 교육 가지고 우리가 코딩 교육을 새로 하고 기업가정신 교육을 2018년부터 의무화되는 걸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하이브리드 수업 교육, 그 다음 뉴턴과 같은 맞춤형 교육 시스템, 온라인의 다양한 네트워크, 그리고 무크 시스템의 가장 대표적인 칸, 패드, 그 다음에 edX나 유다시티, 그리고 유데미로 가면 완전히 누구나 강의를 올리고, 그래서 edX나 유다시티만 하더라도 이것을 대학교가 무크를 제공하는데 유데미는 누구나 올려서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제 거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이 교육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도 달라이라마와 교황, 트위터 가지고 하죠. 자, 들고 다니는 경전, 그리고 고백 성사를 하는 앱, 그리고 종교 관련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리갈 쪽에서도 우리가 리갈줌이나 로켓 로이어 같은 경우는 이 온라인 유료 사이트고 판례를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전자 판결을 하고 웹 기반의 전자 협상을 하고 그리고 회사의 불만 사항을 해결해주고 이런 문제들을 대체해가고 있죠. 자, 뉴스가 지금 완전히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이제는 Do It Yourself 저널리즘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앞서가고 있는 MCN, 저희 아프리카 TV 같은 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경영 컨설팅 분야도 이 전문 분야라고 생각하는 경영 컨설팅이 가이드 포인트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네트워크로 묶이고 크라우드 소싱으로 하고 이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 플랫폼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컨설팅 회사에서 이제는 정보와 자료 수집의 비중은 30%이하로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소프트웨어도 저 온라인 세무신고, 온라인 회계사, 세무사 이제 다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게 되고 건축도 이제 누구나 지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도대체 일이란 뭐냐? 우리는 일을 같이 봐야 합니다. 일은 생산과 소비를 연결한 연결고리라 얘기했지만 일은 크게 저희들은 세 가지 말하죠. 일의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재미와 의미. 자, 첫 번째,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거. 수단과 목적이 분리되는 것. 이게 우리가 노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두 번째가 우리 미래를 위한 의미가 있는 일. 저희 미션이라고 저희들이 붙였습니다. 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현재 나를 위한 재미입니다. 자, 즐거움이 있죠. 요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요놈은 반복되는 삽질 비슷한 거인데 이것은 우리의 동의가 등장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반복되는 노동을 담당한다. 마치도 그리스 시대에 이 시민의 10배에 해당되는 노예들이 시민 생활을 뒷받침하듯이 우리는 얘들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뭐 하느냐? 의미와 재미를 가진 일과 놀이가 융합되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란 것은 뭐냐? 생산과 소비의 연결고리로서 일이란 것은 이제 노동에서 업을 지나서 놀이로 진화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베르그송이 얘기하는 만드는 인간 호모 파베르, 의미의 인간입니다. 그리고 호이징가가 얘기하는 놀이의 인간, 재미의 인간이죠. 호모 루덴스. 이 두 가지가 미션과 놀이가 합쳐지고 이들이 노동과 합쳐집니다. 즉 이걸 통해서 모라백의 패러독스, 인간과 인공지능의 강점이 합쳐지는 거죠. 이것을 제가 파베르와 루덴스를 합쳐서 호모 파덴스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습니다. 자, 앞으로 인간은 호모 파덴스로 진화합니다. 그래서 로봇과 인공지능과 협력하는 이런 우리 미래의 일자리가 된다는 거죠. 노동에서 일로 놀이로 진화하면서 이제는 메이커 운동, 아마 여성분들은 사보시는 분이 있겠죠. 외국에서는 에티시닷컴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아이디어스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MCN 채널들이 등장하면서 여기는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이 등장하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양띵은 몇 번 만나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산업혁명 이전의 경제는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지 않은 저효율의 경제였다가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거대한 효율성을 만들어냈는데 이들이 다시 결합을 하고 다시 융합하게 되면서 경제는 새로운 발전을 나고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가 이걸 연결하는 게 일이었는데 일이 이제 합쳐지고 있습니다. 왜? 집단지능에 의해서 만들어진 3D 디자인 세트를 우리가 신기버스나 3D 디자인에서 우리가 다운받아서 내 3D 프린터로 걸고 내가 색깔 맞추고 조금 디자인 바꿔서 나만의 것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아실현이죠. 자기 표현 다음에 자아실현이다. 자, 저커버그가 뭘 하고 있느냐? 본인이 하고 있는 일 진심으로 믿고 그 일이 중요하고 세상에 도움이 된다. 그냥 말로만 하는 얘기일까요? 자, 위워크의 창업자 맥키비와 노이만이 하는 얘기는 생계가 아닌 삶을 위해 일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우리 드루 후스턴, 드랍박스의 공동 창업주죠. 삶을 완벽하게 만들지 말고 재미있게 만들자. 이것이 뭐냐? 이제 이것은 인간의 목표가 자아실현 단계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폭증하는 창업들이 만들어지면서 2010년까지 1년에 한두 개 등장하던 1조 넘는 스타트업들이 이제는 일주일에 1.5개, 1년에 70개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는 바로 뭐냐? 이것이 이제는 그 직업의 종류는 무한대로 간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한대로 가는 직업. 얼마 전에 왔던 우리 조나단 워첼이 한 얘기가 있죠. 미래의 직업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어디서 만들어지죠? 워첼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he others. 기타 등등. 즉 일자리의 롱테일이 만들어진다. 무한대로 가는 일자리의 롱테일. 이 무한대로 가는 일자리의 롱테일들이 서로 만들어지는 프리랜서 이코노미가 이제는 지배하게 되고 노동이 아닌 일의 경제, 일자리가 아닌 재미와 의미가 합쳐진 긱 이코노미 넛워킹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이 그냥 일용직 근무자, 즉 내가 왜 하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새로운 마음가짐, 기술 수단을 가진 자율성과 유연성과 주도권을 갖은 프리 에이전트 시대가 등장하면서 수많은 긱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일자리는 기업의 왕이란 블루 월드에서 기업이 배려하는 그린 월드를 넘어서 이제는 오렌지 월드, 모든 조직이 협동하고 강화하는 시대로 갈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복잡계의 일자리가 있죠. 계획경제가 왜 무너졌는가? 아유, 얼마나 잘 계획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시장경제에 무너졌습니다. 왜? 단순계에서 복잡계로 가면서 계획경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됐죠. 전통적 일자리 접근은 계획경제와 비슷합니다. 이것을 복잡계 일자리로 바꾸어주면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고 닫힌 균형을 만들 수 있다는 단순계의 일자리 시각에서 이제는 열린 불경이라는 복잡계 일자리로 바꾸어주면 여기서부터 일자리 원리가 달라집니다. 세상은 이와 같이 기계 자동화에서 생명의 자기조직화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복잡계가 자기조직화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개별 일자리를 보호하는 국가는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을 비교해보면 명확한 차이가 있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것은 복잡계 패러독스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부분이 성공하면 전체가 실패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개별 일자리 개입을 하면 생태계 교란돼서 옐로스톤의 유명한 사슴과 늑대 패러독스 문제가 생기고 시장의 복수를 찾게 되죠. 결국 우리는 복잡계 일자리 정책은 창발적 관리로 가야 됩니다. 창발적 관리는 부분이 죽으면서 전체가 더 큰 성장을 합니다. 이게 창조적 파괴. 이 창조적 파괴 부분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포, 60조 개의 세포가 나는 죽어도 안 죽을래 하는 세포가 등장해서 있으면 그게 바로 암세포입니다. 부분이 죽어도 안 죽으면 전체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개인과 기업과 사회가 가치 창출과 가치 분배로 순환을 하고 있어요. 이 순환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선순환 일자리 정책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개인, 장기적으로 사회 생산과 분배 룰이 합쳐져야 되면서 여기서 우리는 개인 두 개의 인프라가 발생하죠. 하나가 공급 사이드에서 교육의 인프라, 또 하나가 분배 사이드에서 분배 인프라. 이 두 가지가 이제 미래 일자리의 궁극적인 방향이 되죠. 그래서 교육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확실하죠. 범생은 가라. 괴짜만 말합니다.
근데 모범생은 가고 괴짜만 오게 되면 여기서는 협력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괴짜들이 협력하는 괴짜가 미래의 인재자, 창조와 협력입니다. 그러려면은 지금 교육은 어떻게 되냐? 지금 교육은 이렇게 세상이 변하는데 뒤뚱뒤뚱 쫓아가서 절대로 못 찾아갑니다. 이제는 learn how to learn. 학습 능력을 가르쳐야지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죠. 이래서 우리는 교육과 사회가 분리돼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제 교육과 사회가 융합되면서 프로젝트 중심 교육으로 가고 거기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매크로한 문제의 콘텐츠로 가르치는 이런 이원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지금까지 우리는 정답을 가르치는 지식 교육에서 이제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가르치는 학습 능력 교육으로 일대 전환을 해야 되고 일대 전환의 결과가 바로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죠. 그리고 기존의 컨텐츠는 어디로 가느냐? 무크로 가는데 무크에서 생기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거꾸로 교실이 그걸 보완하고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것이 맞춤 교육 시스템이 되죠. 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달에 새로운 주제로 다룰 겁니다. 그리고 평생 교육이 그걸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선진국의 일자리 안전망 핵심도 바로 재교육 정책이죠. 이런 문제에 가장 열심히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게 기술입니다. 기술을 활용하지 않고 하는 것은 4차 산업 어프로치가 되죠. 그래서 수많은 에듀텍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대표적인 에듀 스타트업들이 등장하죠. 자, 마지막으로 분배에 들어갑니다. 성장과 분배가 각각 최적화되도록 순환되고 이것을 조정하기에는 1차 분배와 2차 분배 갭을 조정해야 되는데 이 1차 분배와 2차 분배 갭 조정이 가장 적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죠. 로봇세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기본소득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논란의 결론은 뭐냐 그러면 결국은 하나하나를 보지 말고 국가 전체 의사결정하는 거버넌스 문제를 바로잡고 이권집단 통제하고 세금 낭비 방지하고 관치경제를 지향하고 그리고 복지를 우리가 뭘 선택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결론이 됐습니다. 결론은 이만 볼 때는 선별적 복지를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보고서에 그 내용들을 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은 4만 불 이상, 적어도 국민소득 부담률 50%가 넘을 때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가야 됩니다. 이래서 전체적인 저희 모델은 성장과 분배가 순환하면서 교육과 분배의 변화가 있는 이 구조를 저희들이 케이선 일자리 모델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썸머리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고 자료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은 바로 다음 저희들 포럼 협력하는 괴짜 평생 교육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